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슈퍼 호르몬입니다. 저자는 조영민,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영민, 서울대학교 내분비 대사내과 교수님이십니다. 유키즈 언더블럭과 생로병사의 비밀, 귀하신 몸, 그리고 EBS 명의를 비롯해 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약으로는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이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과거라면 당연히 주사제로서 인슐린을 처방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장 호르몬 제제인 GLP-1 주사를 우선 추천하고 있다. 혈당 조절의 절대 강자, 자리를 장 호르몬이 넘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변역의 이유는 뛰어난 혈당 조절 능력이 있으면서도 저혈당의 위험은 거의 없고 여기에 더해서 체중 감량 효과, 심혈관 보호 효과, 신장 보호 효과 등이 있다고 밝혀졌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장 호르몬, 특히 GLP-1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그러나 아직 장 호르몬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친절하게 소개한 책은 거의 없다. 이 책이 최초인 것 같습니다. GLP-1 호르몬은 간단히 말하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다이어트 약에서 사용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이 책에서는 GLP-1 호르몬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복용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위고비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식욕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된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 위고비의 주요 성분이 GLP-1이라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팬인 에바 맥밀라는 2022년 10월 그의 트위터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머스크 씨. 당신은 탄탄하고 살이 빠진 것 같고 건강해 보여요. 비결이 뭡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나요? 아니면 건강식을 하나요? 머스크는 답변으로 두 단어를 남겼습니다. 금식, 그리고 위고비. 머스크는 체중 감량 비결에 대한 팬들의 질문이 잇따르자 2022년 다시 트윗을 남겼습니다. 금식 플러스 오젬픽, 위고비, 주변에 맛있는 음식을 두지 않을 것. 1억 8,6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머스크의 트윗은 오젬픽과 위고비에 대한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어서 많은 유명인사가 자신들도 체중 조절을 위해 오젬픽과 위고비를 사용한다고 털어놓았죠. 2023년 9월 머스크는 다시 한번 트윗을 남겼습니다. 마흔자르와 오젬픽은 부작용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체중 조절 효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좋다. 오젬픽과 위고비, 마흔자로 등이 도대체 어떤 약이길래 일론 머스크가 극찬을 아끼지 않았을까요? 이 세 약제는 모두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이라는 장 호르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줄여서 GLP-1이라고 부릅니다. 이 GLP-1은 우리 몸의 소장 상피세포 중 일부를 차지하는 위장관 내분비 세포에서 분비되어 혈당과 식욕, 장운동, 체중 조절 등 건강과 매우 관련이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뇨병 약제로 개발되었다고 하는데요. 메스꺼움과 구토라는 부작용 때문에 다량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용량을 조심스럽게 늘려본 결과 다량으로 사용해도 부작용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심지어 놀라운 수준의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오젬픽 얼굴이라는 신조어가 통용되고 있는데요. 얼굴살이 빠져서 수척해 보일 때 쓰는 말로 살이 빠져서 얼굴이 말라 보이면 혹시 오젬픽 맞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에 얼굴살이 빠지면 주름이 뚜렷해져서 나이가 들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젬픽 얼굴로 인한 주름 개선 등의 치료 수요가 미국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은 누구나 경험으로 알듯 한 10kg 정도 이상 살을 빼는 일은 몹시 어렵죠. 대개는 5kg 미만으로 살이 빠지고 다이어트를 포기하면 다이어트 시작 전보다 오히려 체중이 더 늘어납니다. 살을 빼는 약을 어렵사리 처방받더라도 추가로 5kg가 빠지면 많이 빠진 편이죠. 그리고 다이어트 약 부작용이 심하다는 정보 때문에 마음 편하게 오래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근 개발한 위고비나 마흔자루 같은 약은 체중을 20%까지 감량해준다고 합니다. GLP-1 계열의 약물 오젬픽, 위고비, 마흔자루는 모두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증대시켜서 체중을 조절합니다. 이 주사를 맞으면 식사 때가 돼도 배고픔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배꼽 시계가 멈췄는지 꼬르륵 소리도 안 납니다.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 느낌이 들어서 절로 수저를 놓게 됩니다. 음식 섭취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들 약물의 인기는 패스트푸드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주가도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해서 체중을 감량하면 주로 체지방이 줄고 근육량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GLP-1 약물만으로 체중을 빼면 체지방도 줄어들지만 근육도 같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근육량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트니스와 운동 브랜드들은 반사이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약은 지방뿐만 아니라 근육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운동도 같이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뇌와 장의 관계인데요. 좀 새로운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에서 1.4kg에 달하는 인간의 뇌는 전적으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혈당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에서 온 신호가 뇌에 전달돼서 전신의 신진대사 조절을 자유롭게 돕는 것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한목적이자 장 호르몬준 GLP-1, GIP의 혈당 조절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 및 대사 조절에서 장과 뇌의 신호 전달은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두 기관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우리 몸의 기능을 최적화시키는 것을 장내축이라고 부릅니다. 영양소 대사와 에너지 섭취 조절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뇌와 장이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뇌가 이상해지면 장이 이상해지고 장이 이상해지면 뇌가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이 없고 소화도 안 되고 배도 아프고 설사나 변비가 생기죠. 배가 아파 본 사람은 도통 제대로 집중하기 어려운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GLP-1에 대한 그 효과를 어떻게 발휘하는지 메커니즘을 설명한 부분인데요.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다가 배가 불러옴을 느끼고 음식 섭취를 중단하라는 신호를 받게 되는데요. 이를 포만감이라고 하죠. 포만감은 물리적 포만감과 생화학적 포만감이 있습니다. 물리적 포만감은 말 그대로 위 용적이 가득 차서 배가 부르다는 것이고, 생화학적 포만감은 배불리 먹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그만 먹어야 되겠다고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화학적인 포만감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장 호르몬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장 호르몬은 시상하부의 식욕 조절 중추에 작용해서 우리 뇌가 식사 때가 되어도 배가 고프지 않고 식사를 할 때가 되면 조기에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들도록 만듭니다. 호르몬의 그 다음 움직임은 위에서 음식물을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는 GLP-1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GLP-1은 위에서 소장으로 음식물을 내려가는 속도를 조절해서 적절한 양의 음식이 소장으로 유입되게 합니다. 이로써 효과적으로 소화 흡수를 돕고 식후 혈당이 갑작스럽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죠. 소화 흡수된 음식물이 소장의 하부로 내려가면 또 다른 호르몬을 만나게 됩니다. 이같이 호르몬들은 힘을 모아서 포만감을 증대시켜주고 식욕을 억제하며 몸의 에너지 대사를 돕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위장관 호르몬들이 있으며 우리 몸의 신진대사 조절과 위장관의 소화,
흡수, 위장 간의 운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GLP-1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L세포는 소장 하부로 갈수록 그 밀도가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즉 소화 흡수가 덜 된 음식이 소장 하부로 많이 도달할수록 GLP-1이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장의 하부로 소화 흡수가 안 된 음식물이 많이 내려가는 상황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음식물을 너무 많이 먹은 경우, 그리고 음식물이 위에서 소장으로 너무 빨리 내려가는 경우, 수술을 통해 소장 하부로 음식물이 빨리 내려가도록 우회로를 만든 경우, 이런 세 가지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귀한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 흡수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종의 브레이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GLP-1이 많이 분비돼서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음식물을 내려보내는 속도를 현저히 떨어뜨림으로써 소화 흡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GLP-1은 뇌에 작용하여 이제 그만 먹자라는 포만감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GLP-1 주사를 맞으면 식사 시간이 됐는데도 배고픔이 덜하고 식사 때마다 들리는 꼬르륵 소리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름진 음식을 잔뜩 먹고 나면 위장이 그득한 느낌이 불쾌할 정도로 오래 지속되고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되어 속이 쓰리기도 하며 메스꺼움과 구토로 이어질 수도 있죠. 일례로 지인 중 한 명이 GLP-1 제제인 식젠다를 맞던 중 위 내시경 검사를 하러 갔는데 건강검진센터에서 지시한 대로 공복 시간을 잘 지키고 갔지만 위 내용물이 그득하여 내시경 검사를 못 받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는 사람의 경우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전신 마취를 한 상태에서 위 내용물이 기도로 넘어와서 질식을 일으키거나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GLP-1은 정말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요? GLP-1은 식후 장에서 분비되는 혈당 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이제 그만 먹으라는 포만감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죠. 식욕을 억제하라는 신호가 과하면 메스껍거나 구토를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 감소라는 이점과 함께 위장 간 부작용이라는 약점 사이에 줄타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GLP-1은 혈중 농도가 평상시에 2배만 돼도 혈당 조절에 탁월합니다. 그러나 식욕을 억제하려면 3배에서 4배 정도 높은 혈중 농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고용량을 처음부터 쓴다면 많은 사람이 메스꺼움과 구토로 인해 약물 투여를 중단할 가능성이 크죠. GLP-1 약제 개발 초기에는 위장 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혈당 조절 작용이 우수한 용량을 정해서 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소량을 사용하다가 적응이 되면은 조금씩 늘려서 용량을 늘려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GLP-1 제제를 처방해보면 매우 낮은 용량에도 위장 간 부작용이 생기는 환자들이 있죠. 흥미롭게도 먹는 세마글루타이드를 사용한 최고 연구에서는 치료를 중단한 환자 중 대부분 가장 낮은 초기 용량에서 중단했습니다. 이 사실로 미뤄볼 때 위장 간 부작용에 대한 민감도가 개인별로 많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또한 메스꺼움, 구토, 설사 발생률은 일반적으로 백인보다는 동아시아 사람들한테 낮게 나타납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과 식습관이 GLP 수용체의 작용제로 인한 메스꺼움을 유발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죠. 이러한 제제에 의한 메스꺼움과 구토는 약물의 혈중 농도가 갑자기 상승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따라서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 그리고 개인별로 특별히 메스꺼움과 구토를 유발하는 음식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을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메스꺼움과 구토가 발생한다고 해서 물도 먹지 않는다면 탈수의 위험이 있으니까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콩팥 기능이 좋지 않은 일부 환자는 구토로 인해 심한 탈수가 발생해서 콩팥 기능이 더욱 나빠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스꺼움과 구토로 인한 음식 섭취가 어렵고 몸 상태가 좋지 못하면
의사의 진료를 받고 필요 시에는 수액요법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이 약이 이제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막 개발을 하려고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GLP-1 관련 제재들도 개발 경쟁이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한미약품이 눈에 띈다고 합니다. 십수년 전부터 해외 학회를 나가면 저명한 석학들이 한미약품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강의 자료로 넣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한미약품은 랩스 커버리라는 이름의 혁신적인 플랫폼 기술을 사용해서 바이오 의약품의 반감기를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주 1회 투여하는 GLP-1 수용체 작용제인 에페글레나파이드라는 것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글로벌 3상 임상에서 제2형 당뇨병 치료의 우수함을 증명했습니다. 현재는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로서 효과를 증명하는 3상 임상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노화를 방지해주는 효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GLP-1 제제를 사용해서 오젬픽 얼굴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죠. 중년 이후에 환자가 급격한 체중 감소로 얼굴에 지방이 줄면서 피부가 처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이가 들어 보이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외형과는 달리 신체 내부에서는 완전히 다른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LP-1 제제를 투여한 경우 고혈당,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과체중, 그리고 비만 등이 개선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그리고 신장 질환이 줄어드는데요. 심지어는 퇴행성 신경질환의 예방 및 치료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거의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질병들을 한 가지 약으로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상실험을 통해서 GLP-1 제제들이 이 질환들을 한 방에 호전시켰음이 밝혀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GLP-1 제제들은 이러한 효과를 발휘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러한 질환들이 노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GLP-1 제제가 저속노화를 시켜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GLP-1 제제는 노화과학에서 찾고 있던 성배란 뜻일까요? 지금까지 노화를 조절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이 큰 접근법은 칼로리 제한입니다.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칼로리 섭취량이 많죠. 칼로리 섭취량이 변하지 않더라도 이동수단의 발달 등으로 인해 칼로리 소모량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잉여 칼로리가 넘쳐나면서 각종 대사질환의 위험이 증가했죠. 칼로리 섭취를 줄이면 수명이 연장됨이 다양한 종류의 동물 실험에서 밝혀졌습니다. GLP-1 제제는 공통적으로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증가시킴으로써 체중을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체중 감소가 노화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칼로리 섭취 제한 외에도 다른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염증인데요. 염증은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GLP-1 제제는 이 염증 또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정인데요. 이러한 결론들을 봤을 때 노화와 관련된 다양한 질환들을 동시에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느리게 나이 들자라는 저속노화가 유행인데요. 비단 중년 이후의 사람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저속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앞으로 GLP-1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메커니즘들이 밝혀지면 이 약에 대한 부작용을 줄인 정말 좋은 약이 탄생할 수도 있을 거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치료 비용이죠. 미국 기준으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한 달에 약 14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시판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큐시미아를 예로 들면 한 달에 약 16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매일 고급 커피 전문점에서 카페라테를 한 잔씩 마시는 돈입니다. 국내에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요. 비싸지만 이 정도 지불할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한 가격이죠. 근데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드는 GLP-1 계열 약제는 일반 대중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또한 평생 이 주사제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면 많은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봤는데 이 주사를 맞을 때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맞지 않으면 다시 본래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맞아야 되는 그런 약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약물과 수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다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 습관에 집중해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잘 짜인 계획을 차근차근 실천하고 자신을 모니터링하면서 끊임없이 쇄신하면 대성공을 거둘 수가 있죠. 이런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이 있지만 위장관 호르몬의 분비와 작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상만으로 이 주사를 맞았다고 상상하는 것이죠.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일종의 자기 암시입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도 하죠. 생각대로 그리고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GLP-1 제제의 체중 감량 효과는 음식 섭취 감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먹는 것을 참겠다는 종류의 고통스러운 다이어트가 아니죠. 식사 때가 되었는데도 배고픔이 덜하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조금 먹었는데도 아주 불편해지기 때문에 덜 먹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GLP-1 주사를 맞았다고 상상을 해도 식사 때가 되면 배가 고플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해볼 수 있는 것이 마음 챙김 다이어트입니다. 마음 챙김은 요즘 유행하는 메타인지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메타인지는 자신의 인지 과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소위 관조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지? 또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자학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한 발짝 물러서서 자기 관조적으로 관찰하고 수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비판단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특정 순간에 주의 깊게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것으로 메타인지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챙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을 자각하게 되고 이를 통해 메타인지적인 통찰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의 질문으로 쉽게 실천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죠. 내가 진짜 배가 고픈가? 좀 황당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배고프다고 느끼면 배고픈 것이지 진정한 배고픔이 있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식사 때가 되었다는 이유로 배가 고프다고 느낍니다. 우스갯소리로 배꼽시계라는 말이 있죠. 습관적으로 먹을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프고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가끔은 배가 고프게 될까봐 미리 먹어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다가 배고파서 깰까봐 걱정하고 자기 전에 음식을 먹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참아보는 것입니다. 잠깐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래도 정말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것이죠. 습관에 의한 거짓 배고픔을 감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간식 등 음식 섭취를 피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배고픔이 해결되었는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 배고픔이 해결되었는데도 계속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이 먹고 있으면 따라 먹는 경우죠. 실생활에서 한번 볼까요? 같은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거울 누련이 작동하기 때문이죠. 이 순간 따라 먹기를 피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배가 부른데 친구가 계속 먹고 있다고 해도 나는 먹는 것을 멈추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따라 먹다가 포만감을 넘어서 배가 너무 불러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배고픔이 해결되었는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멈추는 것이죠. 지금 이 음식을 제대로 음미하고 있는가? 사실 이 질문이 마음 챙김의 진수입니다. 허겁지겁 허기를 채우기 위해 음식을 먹다 보면 과식을 하게 됩니다. 천천히 음식을 음미해보는 것이죠. 배가 잔뜩 고픈데
직장 동료들과 횟집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추에 깻잎 한 장 올리고 회를 몇 점 올리고 밥도 조금 넣고 쌈장에 마늘 한 쪽, 이걸 쌈 싸서 한 입에 우거우적 넣습니다. 엄청 맛있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먹으면 과식으로 이어집니다. 술이라도 곁들이면 폭식의 잔치가 됐죠. 고독한 미식가 원작자 구스미 유사유키가 한국 횟집에서 동일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저자 역시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횟집에서 먹은 쌈이 엄청 오묘했다고 합니다. 작가가 음식을 먹은 모습을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느꼈다고 하는데요. 쌈을 한가득 집어넣고 턱을 움직이면서 느끼는 채소의 고유의 맛, 고추장이 뒤섞인 한국 샐러드의 맛, 회를 씹는 맛을 차례대로 음미하다가 마침내 입안에서 하나 되는 순간을 묘사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잘 챙겨가며 지금 이 순간 내가 먹고 있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음미하고 즐기며 식사를 하게 되면 생각 없이 폭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을 구스미 미사유키처럼 묘사하면서 먹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슈퍼 호르몬을 깨우는 똑똑한 식사법. GLP와 GIP1 분비는 음식을 섭취한 뒤에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많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 섭취에 의해서 분비가 촉진되죠. 그렇다면 식이요법을 통해서 이러한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방법을 이해하려면 이 호르몬들이 어떻게 분비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GIP의 분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IP는 주로 소장 상부에 있는 K세포에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가 탄수화물, 특히 포도당을 섭취할 때 분비가 크게 증가하는데요. 포도당이 경구로 섭취되면 소장에서 흡수되는 과정에서 GIP가 급격하게 분비되고 이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흥미롭게도 포도당이 정맥을 통해 직접 투여될 때는 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을 통과하는 과정이 GIP 분비에 매우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지방 섭취는 GIP 분비를 크게 자극합니다. GIP의 경우 시리얼을 먹었을 때 소폭 상승했지만 기름진 패티가 들어있는 햄버거를 섭취했더니 훨씬 높은 수준의 분비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이 소장으로 흡수될 때 GIP를 많이 분비시켰기 때문이죠. 왜 지방을 먹었는데 GIP가 증가했을까요?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GIP는 지방 저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에너지가 풍부한 식사 후에 지방을 체내에 저장해 두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GLP-1의 분비와 음식의 관계성은 어떨까요? GLP-1은 주로 소장 하부에 위치한 L세포에서 분비됩니다. GIP와 달리 GLP-1은 음식이 소화관을 통과하는 동안 점진적으로 분비되지만 음식 섭취 후에 몇 분 내에 빠르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특히 포도당이 GLP-1의 분비에 가장 중요한 자극제입니다. 소장에서 포도당이 흡수될 때 GLP-1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혈당을 조절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GIP와 유사하게 지방도 GLP-1의 분비를 자극합니다. 특히 불포화 장세 지방산이 GLP-1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이것은 지방이 풍부한 식사 후에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죠. 삼겹살 같은 느끼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조금만 먹었는데도 갑자기 입맛이 싹 사라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돼지 껍데기 같은 걸 먹게 되면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단백질 또한 GLP-1의 분비에 기여합니다. 단백질이 소화돼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면 이들이 장내 L세포를 자극해서 GLP-1 분비를 촉진합니다. 특히 유청 단백의 경우 식전에 섭취할 경우 GLP-1 분비가 증가합니다. 식이섬유는 GLP-1 분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직접적으로 소화되지는 않지만 대장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단세지방산으로 발효됩니다. 이 단세지방산이 하부의 위장관의 L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에 GLP-1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이죠.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은 포만감을 증진시키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GLP-1이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죠. 그리고 섭취량에 따른 차이도 있고 장내 세균에 의해서 분해돼서 대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따라서 누가 어떤 식이섬유를 섭취했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GLP-1 분비에 대한 효과도 매우 각양각색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몸에 좋은 GLP-1이 많이 분비될까요? 정답은 적절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섞어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열량도 낮출 수 있고 GLP-1의 분비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배합으로 만든 시리얼 바로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테스트를 했습니다. 먼저 시리얼을 먹고 식사를 하게 한 경우와 식사를 하고 시리얼 바를 먹게 된 경우를 비교했죠. 순서만 다를 뿐 먹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테스트용 시리얼 바를 먼저 섭취한 경우가 반대에 비해서 혈당이 모두 낮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1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밥을 먼저 먹고 생선을 먹는 경우, 생선을 먼저 먹고 밥을 먹는 경우, 그리고 육류를 먼저 먹고 밥을 먹는 경우, 이런 비교를 했습니다. 생선이나 육류를 먼저 먹고 밥을 먹는 경우가 밥을 먼저 먹고 생선을 먹는 경우에 비해서 식후 혈당이 많이 낮았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생선이나 육류를 먼저 먹는 경우에 GLP-1과 GIP 분비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위에서 12지장으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가 생선이나 육류를 먼저 먹는 경우에 비해서 느려졌죠. 생선이나 육류에 포함된 지방 성분에 의해서 위 배출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 것이 식후 혈당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식사를 할 때 탄수화물을 먼저 섭취하지 말고 샐러드나 나물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생선과 육류 등 단백질과 지방을 함유한 음식을 먼저 섭취한 뒤에 빵이나 이런 밥을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GLP-1과 GIP 분비에 효과적이고 특히 식후 혈당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요즘 음식을 섭취하는 순수만 변경해서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줄였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자신의 혈당을 실시간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혈당 그래프를 보면 식후에 그야말로 뾰족한 스파이크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나타나는 분들이 채소나 육류, 어류를 먼저 섭취하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확실하게 낮아집니다. 가정의학과 박민수 박사님도 이런 유사한 방식을 거꾸로 식사법이라는 이름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박민수 박사님은 급하지 않게 천천히 식사를 하되 비탄수화물 음식과 탄수화물 음식을 2대1 비율로 하고 그리고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지방이나 탄수화물 음식을 먹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운동에 대한 부분인데요. 당연히 운동이 굉장히 몸에 좋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 환경에 대한 부분도 나옵니다. 우리가 매일 요구르트를 먹으면 그 먹을 때만 좋다고 합니다. 매일 먹으라고 하는데요. 이게 유산균으로 먹으면 이게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식중독균은 한번 들어오면 장 속에서 자리를 잡고 며칠 동안 우리를 괴롭힙니다. 씨앗이 자라서 수풀을 만들려면 토양과 기후가 맞아야 되는데요. 벽씨를 밭에 뿌리거나 보리씨를 논에다 뿌린다고 저절로 쌀보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프리바이오틱스를 우리 장 속에 뿌린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자리 잡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 GLP-1 호르몬 제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품으로 나온 지 초기 단계라서 가격적으로 굉장히 비싸고 약간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직 많이 대중화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이러한 부작용과 가격 부분이 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다이어트 제제에 대해서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지는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이 생략이 됐는데요.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읽는 스타일을 좀 많이 바꿔봤는데요. 이전에 읽던 스타일은 저도 모르게 긴장을 많이 하게 되고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오래 읽을 수 없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듣는 분들도 불편하고 저도 힘들고, 그래서 오늘은 좀 읽는 방법을 많이 바꿔봤는데요. 목에 힘을 빼고 편하게 읽는 방법을 한번 저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은 좀 조회수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더 부담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마음 편하게 한번 읽어봤는데요. 읽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말하는 형식으로 낭독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 방법을 매끄럽게 해가지고 좀 편하게 들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선정에 있어서도 건강책 위주로 하기보다는 제가 읽었을 때 좋은 책, 그리고 많은 도움이 되는 책 위주로 제가 발굴을 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